더불어 소리가 이 우리 한자만 봐도 나와요. 한자를 보면 복지 했을 때 왼쪽 변은 보일 시자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하안일의 입구, 밭전. 밭에서 일구어진 곡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 복자가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고루. 하안일은 평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자는 더 재밌어요. 지. 보일 시에다 정지지자. 과하면 안 된다. 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용어로는 안정되고 안전한 삶, 사고가 없어야 되고 안정되려면 경제적, 환경적 여러 가지 풍요한 심리적, 그죠? 정신적, 경제, 물질적 다 고루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복지하면 사회복지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공공정책으로 만들고 이것을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재 혹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참여를 국가가 대충은 해요. 시장의 참여란 말은 자칫 기업인들에게 들었을 때는 기업을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에서 일정 부분을 국가가 합의하에 걷어들여서 그걸 다시 국민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국가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복지국가란 조직된 권력의 행사, 즉 이 말은 정치적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칫 조직 권력 얘기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즉 정치와 행정을 통해 최소한의 세 가지 면에서 의도적으로 시장의 작동을 조정한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과 가구에게, 가정에게 직업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도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을 합니다. 생활에서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바로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 어떤 사회적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나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합의된 범위 안에서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복지국가라는 개념의 기원은 19세기 말 서유럽에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건 사회적 보호의 기본적 장치를 국가 주도로 이루는 게.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 산업사회가 확장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회적 보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대상자 또한 인구 대부분으로 확장되었고 그 보상 수준 또한 최저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만큼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 주권, 시민권 이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민권 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공민권. 아마 초등학교 때 의례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 개념 자체가 좀 낯설긴 한데 공민권 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 다 누리시는 거죠. 보통 참정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2차 대전 이전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경우가 그 두 가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4.19도 있었고
60 항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구 유럽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둘만으로서는 족하지 않다. 왜냐? 산업사회 시장 속에서는 그 둘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평등은 절대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과거식으로 가부장적인 그 엄격한 같은 여성이지만 시어머니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혹은 뭐 어른들, 엄한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자유를 함부로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사회는 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기본권이 또 필요하다. 이 말이 사회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적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바로 복지국가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의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한 국민은 주권을 누릴 수가 없다.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권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목표 수준과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서구 유럽도.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복지 국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 유형은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을 어디까지 잡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조합주의, 보편주의, 자연주의. 조합주의는 사실 복지국가라는 복지제도를 제일 처음으로 공표한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게 모든 노동조합원,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것이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바로 모든 그 나라 영역에 포함되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는 그런 모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형, 가장 어려운 사람만 선택해서 검증에 의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자녀형 국가라고 합니다. 자녀형 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테이블입니다. 2015년 이 OECD가 조사한 결과는 GDP 다 아시죠? 국가 발전도를 추정하는 GDP에 의해서 얼마나 복지 지출, 여기에서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광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 노동 다 들어가서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순사회 지출, 공공사회 지출, 공적. 그러니까는 이 순자가 붙은 거는 세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이후에. 스웨덴은 24.5%, 독일은 24.8%, 거의 비등해요. 미국은 30%.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써요? 네, 미국. 근데 미국은 제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녀형. 제일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나라.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나라면 제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 그럼 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부분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 국가에 의해서 지불되는 건 20%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10%는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다. 그런데 스웨덴은 거의 다 여기서 2%, 2.5% 차이로 국가가 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더 경제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미 미개발 아직도 후진국에 머무른 국가를 제외하고는 복지국가형은 누구나가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법에 있어서 서투르거나 혹은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디에 속하나? 한국의 유형을 굳이 유형화한다면 말을 한다면 독일식 조합주의 모델입니다. 왜? 그것도 하위 모델. 왜냐?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보험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보험만 제해놓고는 물론 의료도 지역보험을 들 수는 있지만 좀 차별이 있죠. 훨씬 많이 내야 되니까 연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이 제도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주의라고 하는데 사회 서비스가 아직도 미발달돼 있고 가족복지라는 말이 제가 고쳤는데 여기는 옛날 거가 올라와서 가족 책임주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 책임주의와 현금 부족.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가 적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는 지금 육아 수당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이 스웨덴하고 좀 달라요. 아동 수당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본 보조금인데 그러나 그런 현금 부조에 크게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자칫하면 남유럽형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유럽형은 복지를 아시는 분은 몇 년 전만 해도 남유럽은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있죠. 왜? 복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복지 형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은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빈곤 격차가 점점 나날이 매년 매 분기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착되어가는 저출산 세계 최저 수준 0.98이었죠. 작년도 2018년. 복지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비효율성 그게 뭐냐? 공공복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전부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도 복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안으로 따지면 먼저 돈 벌고 부자 된 다음에 해줄게. 그런데 부자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안 하는 경우, 못 따라가는 경우. 유럽은 제가 복지국가를 2차 대전 이후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부자가 된 다음에 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했거나 미리 했거나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세계 경제 수준 10위에 올라갔는데도 아직 그 수준이 약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이것이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효율성. 어떻게 하면 내가 주민이 낸 단돈 10,000원을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권위 대신 그 방법을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특성, 아주 고유한 특성, 고교육비, 사교육비 이런 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남유럽형에 가깝다. 현대 복지국가의 새로운 환경을 보면 우리만이 닥친 거 아니에요.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한창 세계에서 가장 남부럽 파라다이스라고 했던 나라까지도 이런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가족의 해체되죠. 1인 소득자 모델, 기혼 여성 많이 늘어나고 아동 돌봄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다 겪는 문제입니다. 또한 경제적 도전, 인구 구성의 변화가 생기고 세계 시장화되면서 각 나라가 축적한 부가 이제는 막 분산되기 시작하는 겪죠. 세계화 얘기했고 남유럽의 복지가 그런데 굉장히 망하면서 세계 여파를 일으킵니다. 남유럽만 망했는데 왜 유럽 전체가 그럴까요? 바로 이 나라들이 EU라는 가치 공동체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시장은 지금 직간접으로 영향을 서로 미치기 때문에 남유럽의 멸망은 혹시 아직까지 뭐 멸망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바로 이웃부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지 개혁의 문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 연금 개혁 우리나라 못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계속 밀어오고 있습니다. 왜? 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장 나한테 손해되니까 그 개혁하면 나한테 손해될 거야.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국가 대계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바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을 일찍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해결하고 오늘날 여전히 복지국가, 민주국가, 평등국가로 이름을 날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집,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등식입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을 자기네들 개념으로 국민의 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국민의 집 하면 국가를 하나의 집으로 가정한다면 가족을 국민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특권을 갖지 않고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낯보는 사람도 없고 신체적으로 어려우면 서로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이론을 정치적 이념으로 들여온 것이 스웨덴 복지국가가 시작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집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개념이고 쉽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의 연설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지 내용이 발달되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국민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하면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 그 내용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다시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스웨덴에 대해서 잠깐 보면 스웨덴은 다 아시죠? 그래도 이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가서 보시. 그래서 내용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스웨덴은 서구 유럽하고는 달리 1900년 초기까지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변 국가,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연설이 있었던 1928년 이후로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32년부터 복지국가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국가에 초석을 놓은 초기의 두 수상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제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분이 당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집이라는 국민의 집 혹은 시민의 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웨덴 말로 엄격하면 스웨덴이나 유럽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나라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시민이라고 시티즌이라는 말, 시민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시민이라는 말을 서울에서나 주로 쓰지 지방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국민의 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면서 분배의 형평성에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얘기죠. 대단히 거창한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살트슈에바덴 협약이라는 건데 노사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던 그 시기에 노사의 협약이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길게 살트슈에바덴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가게. 그 다음번에 등장한 수상은 에르란데르라는 수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이미 194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은 1940년대에 잘 살았나? 맞습니다. 스웨덴은 제2차 대전 이후부터 부가 축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미 성장과 복지를 동시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입니까? 성장입니까? 복지죠. 20여 년 동안 복지를 해왔고 그 다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에르란데르 수상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크게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공공 분야 확대를 했고 행정개혁을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게 분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개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의무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행정개혁을 했고 효율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미 중반기에 이렇게 들어선 것이 오늘날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데 대단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이며 공무원이며 공직에 계신 분이며 정치인들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노동시장 정책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마이드너 모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지도자 개혁 정치 다음에 빈곤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됐는데 정말로 40년대 이후에는 이제 복지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 북구식 스웨덴식 특성과 국가 운영의 방식 틀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정치가들의 해안과 그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성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노동시장 정책 안에서의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했고 평등과 연대의식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통념을 만들었고 바로 그러한 것이 사회 정책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만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치관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사람다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 연대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결국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어우르는 그런 그 보편적인 복지제도로서의 스웨덴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시작은 독일로부터 시작했지만 복지국가 발달은 1940년대 이후에 스웨덴이 전 세계에 앞장서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길래 이제 이것을 잠깐 볼게요. 스웨덴은 헌법 제2조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거권, 집을 가질 편안한 집을 가질 권리도 있고 건강을 지킬 권리 이런 거 평등 여성들의 성평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별에 의해서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다. 출생 지역에 의해서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웨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국민 대비 국제적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회권을 명시하면서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서 가장 그 특징이라 하면 두 개의 기둥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이라고 자꾸 이제 연상을 집이라고 하세요. 국가 사회를 그러면 커다란 대들보 두 개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 대들보가 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노동시장 정책, 하나는 가족 정책. 가족 정책은 다른 말 표현으로 프라이버시, 내 개인 생활. 가정을 일구었든 안 일구었든 내 개인, 그죠? 개인의 존엄을 생각하는 그 가족.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사회정책이라는 건, 사회정책은 복지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정책 하면 좀 포괄적으로 노동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환경정책 다 포함.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정책을 사회정책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복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쓰는데, 서양에서는 사회, 노인정책, 아동정책, 교육정책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족정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노동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개인 아닙니까? 개인은 내 프라이버시 아니면 일이니까. 일을 하기 직전에 교육도 큰 의미에서 내가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직장을 갖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자기 개인 소득을 축적하는 거니까 모든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 15세부터 65세까지 일할 권리가 있죠. 그건 헌법에 지정된 것이고, 물론 연령은 하위법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할 권리를 가장 높이 생각을 해서 노동정책 하는 것이고, 가족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족정책,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가족을 형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상관없이, 요즘엔 뭐 원 패밀리 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끼리 살아도 일종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광의의 개인 가족정책,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보건, 의료가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고 그 외에 많죠. 주거정책, 뭐 교통,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가족정책은 네 번째 나오네요. 여성정책과 가족과 여성정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가족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가 된다. 이거는 잊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과정에서 유감스럽게 해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6강 속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노동정책을 얘기를 드리고 가족정책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감소, 오늘날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얼마나 가족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이 두 정책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장과 복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스웨덴 복지학자, 유명한 복지학자 요아킴 팔메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게 뭐냐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건데, 물론 연대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 패턴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가족정책의 특성과 관련된 빈곤율, 출산율, 여성 고용률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정책이 여성들을 위해서가만이 아니고 물론 성평등도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보면서. 그러나 출산율과 빈곤율, 특히 양극화 현상을 만회할 수 있는 빈곤율을 보여주면 스웨덴 몇 개만 볼게요. 소득 재분배 이전, 이 말은 복지 혜택을 받기 이전에 실제의 팩트 그냥 그대로 월급 받는 그 상태에서 조사한 거는 26.7%, 독일 33%, 미국 26.3%, 스웨덴과 미국이 비등해요. 독일은 조금 높고. 그렇게 비등한데 이 이후부터는 복지 혜택이 주어진 실제 삶입니다. 그것을 보면 부부가족 빈곤율은 2.8%가 뿐이 안 되고 독일 8.6, 조금 독일보다 뭐 한 4배 낮지만 독일도 소득 재분배 이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효과가 있죠. 재분배 효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아까 조합주의 모델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렸지만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막 굉장히 재분배 효과가 독일도 이르는 거 있고 미국도 한 절반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빈곤 속에 속하는 가족들이 누굽니까? 한부모 가족들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한부모 가족들. 바로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대단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국가 유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양극화 현상, 지니계수 스웨덴이 제일 낮습니다. 세계 거의 1, 2위, 노르웨이가 조금 앞서가기도 하는데 노르웨이는 부가 스웨덴보다 낮습니다. 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1900년 초반기부터. 그런데 출산율도 높아요. 지금까지도 이렇습니다. 1.8.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성 고용률이에요. 80% 해당하죠. 세계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수치상은 높지만 고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만큼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왜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일을 꼭 해야 되나? 바로 스웨덴 복지 디자인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노동시장 정책에는 아까 렌 마이드너 모델을 잠깐 지나갔는데 두 번째 수상 이야기를 하면서 1946년에 나타난 렌 마이드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임금제도. 동일한 직종 내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라 성별 간의 임금 해소도 대단히 가져왔습니다. 그게 스웨덴이 성평등이 제일 상위인 결과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적극적 하면은 수동적과 반대 얘기죠. 적극적의 말에 포함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국가가 최대한의 힘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현금 대신, 돈 대신 최대한 재교육, 일자리 마련, 심지어 지역이 마땅치 않을 때 이주 비용과 주거 마련을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도 편안히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마련되는 교육 이런 것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다 만들어주는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직장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내용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합니다. 이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누가 얘기하면 알아들으시죠. 현금 부조가 먼저가 아니다. 복지국가 하면 돈 얘기부터 합니다. 이것이 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디자인을 하느냐, 정책의 내용을 만드느냐, 방법을 만드느냐, 가는 길을, 갓길을 만들 것이냐, 직진을 만들 것이냐, 편안한 산법길을 만들 것이냐. 이 선택에서 스웨덴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교육과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학 연계, 이건 뭐 많이 하는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핵심 수단이며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보험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중산층이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복지가 많이 발달되면 중산층들이 반대를 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버냐고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사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갈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인간의 존엄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사회라는 곳은 불만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국가가 마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지국가 나태를 낳는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물론 100% 드러나는 것보다 모든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노동 임금과 정비례하도록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6개월 전에 일하던 임금과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일을 못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병가 수당 혹은 상병급여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엊그저께 임금의 80%를 받고 일하는데, 임금이 500만 원 받던 사람하고 300만 원 받던 사람하고 상병수당이 다르겠죠. 이제 그런 효과를, 출산급여 똑같습니다. 80%.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소득, 그건 이제 소득보장제도 할 때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일반인들. 누구예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이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바꾸셔야 돼. 아까도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라는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고정되게 이렇게 박히는 아이덴티티처럼 보이.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어떤 결함, 기능의 손상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완전히 장애인이 되지 않아도 어쩌다가 오늘 손목이 삐었어. 일을 못하겠어. 손을 써야 되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 장애를 가졌어요. 그럼 쉬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직장을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손을 쓸 사람이 손목을 다쳤으면. 이제 이런 경우 혹은 뭐 태어날 적에 좀 중증 장애인들을 있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정부는 최대의 복지 서비스와 재교육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이런 게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다차원적 소득 보장 제도는 기본 안전 모델, 이걸 베이직 세이프티 모델이라 하고, 수요 검증 모델.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는 한번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가 되면 일생이 그게 가는데, 스웨덴은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야지 옳은 겁니다. 그리고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 정책.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인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는 그거에 따른 연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는 첫 번째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 모자라는 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대단히 그 다차원적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가족 정책,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아동 정책,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 이제 굉장히 대표적성을 지니고 있죠, 스웨덴에서. 근데 스웨덴이라고 다 그런 잘 살기만 했을까? 스웨덴이 3번의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IMF 같은 걸 1990년대에 맞았습니다. 그게 90년대에 있었던 두 번째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에도 리먼 쇼크에 의해서 이렇고. 그런데 오늘날도 끄떡없이 일어나고, 스웨덴도 3년 만에 회복을 했는데 IMF 관리체제는 물론 안 들어갔고 그냥 국가가 스스로 이랬고, 은행 통폐합시키고 주식들을 국민에게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마침 스웨덴에 살았어요. 정말 대단히 제가 개인 집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IMF라 하지만은 그냥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금융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대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기본 전체 집값의 기본만 한 20%만 내도 잘 내는 거예요. 10% 정도 내거나 15% 내고, 그리고 노동 인컴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원금도 조금씩 내가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살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생활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교육, 주거, 근데 집을 가졌던 경우는 관리비 외에는, 스스로의 관리비 외에는 임대료도 없으니까 등등 했는데, 정말 국가에 의해서 주택 정책에 의해서
제가 이자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대출해주는 장기 대출. 그거는 한 30년 물어가는 거라 1.5%였어요. 나머지는 은행 보통 이자라 3, 4%였던 것 같은데 15%로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대출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 경우에 이혼율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만큼 사실 까마득하죠. 그런 카오스였지만 3년 만에 급등 회복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경제학자 유모토 켄지와 사토 유시히로라는 사람이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바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교육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 IT 인프라 정비로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연구 개발, 이것이 스웨덴을 위기로부터 건진 이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복지국가로서의 형성을 대단히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가난에 몰려서 빈곤층에 몰려서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웨덴은 완전 고용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완전 고용을 믿지 않았고 완전 고용은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대단히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고용 상태 거의 있다가 10% 올라갔다는 그건 스웨덴에서는 카오스입니다. 정치인들은 거의 다 사표를 내야 될 정도의 그런 카오스였는데 그것이 쉽게 넘어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외에는 물론 집집마다 집한 돌다가 보면은 집집마다 집 내놓는 그 중개소가 가서 딱지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팝니다 하는 그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 개인에게 교육 시스템 덕분 그리고 노동자는 구조조정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바로 교육 시스템 때문에 구조조정 밀려나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두려움이 적었다. 물론 반대는 해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스웨덴입니다. 노사 갈등 제일 많은 나라 스웨덴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합의를 보고 끝나면서 좋은 결과를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일본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책에 썼습니다. 그것을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인 일이 그 나라에서는 일어나면서도 잘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쓴 거거든요. 좀 빨리 일어나죠. 바로 이제 아까 질문 주신 조세 정책이 이렇습니다. 국민에게는 두 가지의 세금을 내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세가 30% 내외입니다. 고소득자는 이거 플러스 누진적 20배에서 25%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자 외에는 소득세가 이렇고 물론 이거 플러스 사용주가 내 임금의 25% 지금 30% 제가 그게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데를 국가의 보험 나에 대한 보험으로 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살 때 내 월급 봉투에서는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월급에서 30% 나가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모조리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자치정부와 광역정부에 나눠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22%를 한국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업하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소리를 씁니다. 썼네. 30%.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잃어버렸어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좀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아시죠? 물건 샀을 때 내는 돈. 이게 이제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국가 운영에서 굉장한 차지를 하는 게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게 렌 마이드너 두 사람이 내놓은 제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복지 유지에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돼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올리자. 그래서 복지 예산 만들자라고. 이제 아마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
지금같이 지방세라는 말이 아니라 아마 소득세가 직접 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우리말로 구에 해당하는 웁살라 코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공동체라는 말로 유럽 전체가 코뮌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코뮌이라는 그 나라마다 발음만 달라요. 프랑스는 꼬뮌 그러고 그 독일 말은 또 콧소리 나는 코뮌 소리 하고 그리고 스웨덴도 코뮌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 공동체라는 뜻으로 지방 정부 뜻입니다. 이걸 보면 홈피에 들어가면 이렇게 투명합니다. 조세 투명성. 당신이 낸 세금 어떻게 쓰여지나?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요. 키워드만 치면. 그래서 이 붉은 부분 복지, 푸른 부분 교육, 지방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내가 낸 세금 중에 이만큼이 복지 교육에 요거는 컬처 보다시피 스포츠니 뭐 등등 이런 거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인프라 지역차 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도서관 짓고 뭐 도로 다루고 스웨덴은 지방자치정부가 상하수도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거 등등.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이 요 노란 거하고 흐린 푸른색만 빼놓고는 내가 낸 세금이 다 나한테 돌아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라기보다. 세금은 고부담 고복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고민했던 의심했던 그 내용하고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물론 들어가면 세세하게 뭐가 얼마큼 쓰였고 뭐가 얼마큼 쓰이고 다 볼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에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투명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 없고 일단 물론 관료주의는 어느 나라나 있어요. 행정체계에서. 권위가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만 쓸데없는 권위는 없고 그래서 기초정부는 주로 이런 거를 담당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단체라는 말을 안 쓰고 기초정부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정부 정부죠.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의원들도 있고 정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과 복지 서비스 주택건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모든 일반 생활과 결정된 복지 사업을 지방정부가 책임입니다. 모든 사업.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건 모든 건 중앙정부, 기초정부가 하고 오직 광역정부는 광역정부가 맡고 있는 건강과 보건의료에만 제해놓고는 광역정부는 이거를 대부분 다루고 교통 다룹니다. 교통은 양쪽이 협의하에서 하지만 광역정부 교통. 중앙정부는 이 위에 주정부가 집행 운영한 결과를 주시하며 시대 변화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고 개혁하고 예산 책정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일으키는 데에 집중을 하지 중앙정부 직원이 복지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방정부 전문위원을 했다지만 우리말로 할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만 광역시의 정시 1급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왜냐하면 내각제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런 공무원 상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공무원 체계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체계는 죄송한 말이지만 일본 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행정고시 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회 중심의 직원들이 있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책을 집행하고 잘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냥 우리 의회를 뒷받침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그 이전에 복지청에서 보험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험청 같은 건 소득 보장에 관한 건 중앙이 감당합니다. 중앙이 돈에 관해서. 왜냐? 그것은 전국이 균형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으로 받는 돈은 전국이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스웨덴 문화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이려고 합니다. 스웨덴은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가 좌증의 의견을 좌우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등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모든 시민 사람들의 관심은 혹시 학교의 교육도 꼴찌에 대한 관심은 높죠. 그래서 특수학교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꼭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못 따라가는 애들을 위해서 특수학교가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힘과 합의문화.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 합의문화입니다. 아까 주민의 역할이 뭐냐. 합의문화를 만들어내는 지성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합의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스웨덴이 가장 유럽에서 특성이라 하면 합의문화가 창출이 잘 된 겁니다. 그 합의문화가 어떻게 잘 됐냐. 바로 이런 정신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 같은 혹은 가치관, 규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인데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다. 이거는 일종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부터도 나왔다고 해요. 공무원들이 한때는 굉장히 거들먹거리거든요. 스웨덴도. 한 3, 40년대에는. 그거를 타게 에르란데르가 그냥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 그러거나 혹은 주민들 간에도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국민들 속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합의 문화를 잘 만들어낸 거고 합의 문화를 만들어낸 데는 과학성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감정 이전의 지성적인 그 논의 장단점을 거치고 장단점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성하고 관계가 되죠. 이성과 지성. 그러한 것이 일구어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합하면 스웨덴은 안정적 노사관계, 투명하고 효율적 공공분야, 우수한 인적 자원 형성, 여러 겹으로 짜여진 사회 안전망, 복지제도죠. 스웨덴의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고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 성장률은 10위권 안에 들고 있죠. 어떤 시기에도, 그 위기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 교육 분야의 공공화. 교육이 무료인 거 아시죠? 전 교육 과정이 무료이고 교육을 받는 동안 오히려 보조금이 있고 일하다가 중간 그만두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휴직으로 인정되면서 교육받고 다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누구든지 가려고 하지 않죠. 어느 때고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공교육 기관에 고등학교까지라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 다니다가 싫은 애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출을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평생교육은 바로 그런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돼도 다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 평생교육이라 해요. 그래서 성인 교육장들이 지방마다 있습니다. 이런 그 지방자치 정부 근처에. 그래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어느 때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대학을 나와도 따라가기 힘들면 고등학교부터 거기서부터 배워서 들어가면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의 공공화,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은 잘 교육된 여성 노동력을 남성 노동력과 거의 같은 비율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스웨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이 대단히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EU 전체에서 인정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가족정책을 EU 전체가 스웨덴과 같은 가족정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의 메르켈도 2000년 초기에 집권했을 때 정책하고 후반기 지금 현재 정책하고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에 관한 거는
대단히 북구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의 유형을 얘기했는데 조합형과 보편주의는 거의 지금 비등해지고 있어요. 그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어쨌든 효율적이고 국민이 대체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하면 따라가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스웨덴의 노동의 핵심 가치는 노동자의 사회권 확립이었고, 뭐 이건 사실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만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정부 정책에 지대한 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안 드려도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 위기, 노동시장의 갈등 대단하죠. 노동시장 갈등. 모든 갈등은 사실 경제적 이유에서 나타나요. 한국의 경우. 이것이 감정으로 변했고 문화화돼 버렸어. 이미. 경제 금융 위기와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 요소. 이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스웨덴도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권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바로 주민들의 역할에도 많이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